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만음입니다.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북 평화 무드와 북미 회담이라는 메가톤급 이슈에다가 여당의 압도적인 우위에 지방선거 열기가 예전만 못한 분위기입니다. 과거처럼 대형 정책이나 공약 대결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여당 굳히기로 끝날지, 야당 뒤집기가 가능할지, 초읽기에 들어간 지방선거와 또 6월 정치권 현안에 관해서 이 시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신경전 속에 상호 간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 정권이 한 일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만 해왔고, 또 북한 김정은의 위장평화쇼에 속아서 남북회담에만 전력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년간 격초의 적폐를 쌓아놓은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일 잘하는 문재인 정부를 발목을 꺾어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게 압도적으로 표를 몰아주어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모드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하는 반면, 야당은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견제와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전국 12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선거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가운데 비핵화, 체제 보장의 빅딜이 성사되고 한 발 더 나아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잇따른 메가톤급 이슈는 과연 선거 판세를 흔들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의 운명과 민심의 향방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 이번 주 토론 당당에서 집중 토론해봅니다. 토론을 위해서 두 분 여야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홍문정 의원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날이 시작돼서 흔히 얘기할 때 깜깜이 선거 기간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글쎄요,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상당수의 민심은 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해야 된다.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그 지지도가 있다라는 거는 감지는 되는데, 그러나 뭐 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미리 그 속단하는 것은 전 경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민 의원께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좀 얘기하시네요. 홍 의원님. 이렇게 나와서 겸손하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와서 우리가 다 이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좀 파고 들어갈 여지라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직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자님, 예수님 이런 분들이 다 나와도 사람들이 이슈에 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정권 허니문 피리어드에다가 아직도 허니문 기간입니까? 아니 70% 80% 이렇게 나오는데 허니문 피리어드라고 봐야죠. 그다음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이런 이슈들이 지방의 모든 이슈들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적폐청산에 관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더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방에서 모든 정치 이슈를 다 삼키고 있기 때문에 좀 표현을 하면 히틀러라는 사람이 서독에서 총칼 갖고 정권을 먹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로 됐죠. 그랬을 때 그런 폐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정도로
지방에서의 선거 분위기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주 험악하고요. 예. 처절하고요. 엄청난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선거입니다. 숨겨진 상당히 그 뭔가 좀 못마땅한 또 말씀을 넣어서 말씀하시네요. 선거로 당선됐던 이틀 얘기까지 꺼내셔가지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야 예. 뭐 마음이 매우 불편하시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엄청난 또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이 사태를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국정을 이제 바로잡아야 되고 네. 또 나라도 발전시켜야 되고 국민들을 편하게 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 지지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들께서는 많은 그 기대와 또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가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뭐 온 국민이 전전긍긍 하고 있었는데 예. 반전을 거듭해서 이제 한반도가 평화 또 남북의 어떤 교류 협력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여는 것에 대한 아주 그 절대적인 지지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깜깜 선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아까 홍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좀 여당 여권이 앞다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나 과거에 그 선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그래도 국민들의 선택은 여러 가지 뭐 앞다는 분위기 속에서 견제를 뭔가 하려는 균형을 맞춰주려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런 뭐 상황은 기대할 수 없나요? 저희가 그걸 기대하고 있죠.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오늘 만약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1대 2대 13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 사람, 그다음에 한국당 두 사람, 예. 나머지는 다 민주당이 당선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 물론 앞으로 선거가 며칠 남았기 때문에 저희는 뭐 경기도나 또 경남이나 그 대전이나 뭐 몇 군데 저희가 희망을 걸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후보가 30%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하면 그분들께서 혹시 당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러면 생각.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는 둘을 얘기하셨는데 잘하면은 어느 쪽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글쎄요, 뭐 잘하면 다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아니 뭐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 정말 하늘이 도왔다. 한 6명 정도까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6명도 지금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좀 지나친 핑크빛 기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 더 여쭙자면은 이번에 또 12개 지역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그 역시도 지금 현재 야당한테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이 그것까지 물어보시면 저보러 어떡하랍니까? 어떻습니까? 제 이제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도 가봤는데요. 예. 뭐 피차마차입니다. 저희가 1대 11입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예. 정말 그런 것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로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정말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홍문정 의원께서는 상당히 비관적이고 낙담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홍문정 위원장께서 많이 좀 엄살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엄살이요? 예. 예. 뭐 선거는 뭐 끝까지 가봐야 되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이제 분위기나 뭐 여론조사에 종전에 있었던 그런 지표들을 보고 나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앞서하는 건 경솔하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또 숨어 있는 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어떻습니까? 최선을 숨어 있는 표가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대체로 숨어 있는 표라면은 상대적으로 보수 야당 쪽에 숨은 표가 있다고도 흔히 얘기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하게 표출하고 싶지 않은 계층은 아마 종전에 이제 그 자유한국당 지지표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홍문정 의원께서는 광역단체장 수준에서의 전망을 무소속 하나, 자유한국당 둘, 여기다 플러스 알파 정도 보셨는데 그다음에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치를 말씀드릴
그런 객관적 근거. 뭐 몸조심한다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하여튼 선거를 보면 끝까지 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 지난 2012년도 대선 때도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예. 예, 그렇게 홍문종 의원께서는 상당히 지금을 냉정하고 약간 비관적으로 수치까지 정리해 주셨는데 상대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이상민 의원 아주 겸손하고 좀 불확실하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구체적인 수치를 떠나서 좀 지켜볼 만한 경쟁, 경합적, 격전지라고 할까요? 좀 네. 어딜 지켜볼 만하겠습니까? 그 이상민 의원께서 이제 부자 몸 조심하신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떨 때는 저 이상민 의원은 제가 평소에 존경합니다만은 평소에는요. 예. 예, 평소에 존경하는데 요즘 이제 선거 상황에서 저렇게 겸손하면 오히려 더 속상합니다. 아하, 저희 예. 입장에서는. 그러겠군요. 예. 저희가 뭐 대구 경북이 저희가 뭐 세고 있을 거긴 셉니다. 제가 예. 보기엔 거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선 지역이라고 하면 경합적. 예. 경합 지역이라고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남경필 지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아, 근래 그런가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 당내에서 약간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내에서도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 막말 파동이 그래도 꽤 파동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이런 분을 도백으로 모셔야 되냐. 뭐 이래서 저희는 남경필 지사에게 큰 기대를 한번 걸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는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요. 예. 그분이 이제 그 발가락이 하나 없으신데 그 병역 기피를 할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 당에서 제기를 주장하는 거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고 예. 있는데 그 저희 당 후보의 말을 빌리면 젊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다. 예. 그런 말씀들을 하셨고 그다음에 후보자 경력으로 봐도 박성효 우리 후보는 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냈고 상대방은 구청장과 아마 대전 시의원을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구의원인가 시의원인가 이렇게 지낸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경력 면에서 다소 우세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그러니까 경기 대전 지역이 상당히 가능성을 두고 해볼 만하다.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렇고 또 두 군데만 더 들려고 그러면 예. 울산이나 부산은 예. 원래 저희가 텃밭이었고 저희를 찍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다 도망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을 다시 어떻게 하든지 몰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그냥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우위에다가 경기 대전 정도는 조금 경합으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추가한다면은 한때는 오히려 우위에 있었다고 했던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울산, 부산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지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특히 이제 대전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 소속 후보는 이상민 의원 지역구도 예, 대전에 속한 거죠? 유성구. 예. 제 유성구의 구청장을 2번 역임한 후보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아주 구청장으로서 훌륭한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발전을 시키는 데 지금 정체 상태에 있는 대전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자유한국당에서 제기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은 사실은 전혀 뭐 그 근거도 없이 그냥 의혹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건 시민들이 평가를 해줄 거로 생각됩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들이 경남이나 부산 또 울산 이런 지역은 종래의 지역적 그런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냥 자유한국당의 성향으로 치부돼 왔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지역주의의 폐쇄적인 지역주의 그런로부터 이제 극복돼서 거기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다고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후보들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뒷받침해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쨌든 결속된 힘으로 국정을 끌어가는 것과 함께 예. 지방자치 또 자치분권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6.13 지방선거에 예. 대한민국이 이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는 큰 디딤돌로 그렇게 계기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의 경우는 지금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남경필 후보의 분위기에다가 여당 후보의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 승산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뭐 경선할 때 다소 뭐 이런 갈등이 일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뭐 감정의 앙금이 일부 있었던 건 그렇지만 그러나 뭐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경기도민들도 기대는 거의 난공불락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기엔. 이상민 의원께서는 그 PK 지역, 부산 뭐 경남 지역의 변화를 과거의 지역주의 구도에서의 벗어난 바람직한 변화로 보고 있는데 변화의 배경을 뭘로 보고 계십니까? 뭐 바람직한 변화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바람직한 변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슈가 분명하고 또 그 이슈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한다면 저는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큰 외풍들이 불어닥쳐가지고요. 김태호 우리 후보도 당선권에 있는 경남의 지사 후보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 드루킹 문제가 지금 생겨서 예. 저희는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 때문에 결국은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뭐 대통령 인기도 좋고 북미 정상회담 잘 되고 대통령의 실세가 왔다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이거는 실제로 지금 지방선거가 예. 그 지방선거, 우리 경남 도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 뭐 이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보다는 중앙정부에 이렇게 깨묻어서 가거든요. 예. 그게 참 걱정이고, 우리 이재명 후보는 이제 아까 이제 솔직한 말씀을 하시네. 난공불락이다 그러는데 난공불락처럼 보였는데요. 틈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SNS 상에서요. 이제 대전에 가 계셔서 잘 모르십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를 좋아했던 사람들과 이재명 후보를 싫어했던 사람의 그 싸움이 우리하고 싸움보다 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심으로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잠재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이 이재명 후보 잘 살펴보세요. 네. 지금 걱정입니다. 약간 좀 듣고 지나갈 것 같네요. 반론을. 글쎄, 저희들이 이제 입수한 정보는 홍문종 위원장님의 그 진단하고는 좀 전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네. 어쨌든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일 때 여러 가지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그런 호응도, 지지도가 높은 점이 아마 선거에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는 그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2군데가 치러지는데요. 아까 뭐 일부 말씀하시기도 했었는데 결과에 따라서 국회의원 내 의석수가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는 민주당이 아직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상태니까 119석이 맞나요, 현재요? 118에서 그렇죠. 예, 정세균 의장이 당정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바뀌었으니까. 예. 119가 되는 거예요. 한국당 113석 이런 상황인데 불과 6석 차이인데 뭐 다른 전반적으로 여야 성향을 봐야겠지만 두 당 간에 보자면은 12석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이후에 후반기 국회 원내 구성 비율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12석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 이제 지방선거 시도지사나 시군수 기초 지방의회 의원들을 뽑는 건 지역의 일꾼들을 뽑는 거니까 예. 나름의 지역적 잣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앙 정치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오히려 더 그것이 심화돼서 표출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그 예상은 지방선거보다도 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한쪽으로 더 기운다. 지지세가 예,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 배경에는 이제 어렵게 출범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성공리에 이 국정을 잘 이끌어서 예. 국가도 발전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면 상당한 그런 정치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지금 여소야대의 취약한 구조인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의 구조를 조금 더 낫게끔 뒷받침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도 불가피하게 중앙정치의 여러 가지 쟁점이라든가 분위기가 반영되지만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정치가 더 압도적으로 반영되니까 현재 여당 우위가 더 첨예화될 것이다. 여기다가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요인까지 작용해서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고 진단하시네요. 네. 지금 제가 이제 12군에서 보궐선거를 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119석이고 저희는 113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에 조금 더 많이 실어주시면 저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의석수가 똑같아질 텐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유권자 시청자한테 호소하는 말이에요. 호소하는 말입니다. 예. 이번에 최소한 저 한국당에게 뭐 지방은 참 굉장히 어렵다고 할지라도 중앙에서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여야가 그래서 여당을 조금 덜 찍어주시고 야당을 좀 더 많이 찍어주셔야 119석 지금 12석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미 6석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12석 중에서 6석은 한국당 주시고 나머지 6석을 반반 주시면은 122석 딱 똑같이 됩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좋겠습니까만은.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 석도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다는 해운대는 그야말로 따나 우리 한국당으로서는 저 천당 밑에 해운대라고 그래서 해운대는 갖다 이름만 꽂으면 되는 데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가 거의 20% 가까이 지금 치고 있습니다. 김천은 경북이잖아요. 거기도 무소속 후보가 다행이에요. 민주당 후보한테 안 지고 있는 게. 그 무소속은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 쪽에 있다가 무소속 나간 거죠? 시장 선거에 뭐 여러 번 출마했었던 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또 약간 박빙이긴 하지만 그분이 리드하고 있어요. 예.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 이게 완전히 여당이 독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당이 독식해서 국회가 더 민주당 위주로 가면 민주당은 당내에서 벌써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반을 넘기자. 정계 개편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올라오는 사람 많다. 심지어는 강길부 의원을 이제 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소문이 있으면서 예. 강길부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당 내에서도. 뭐 이래서 보궐선거 결과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정계 개편을 통해서 가반을 넘기자 그렇죠. 하고 있다. 아니 왜냐하면 12명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130명밖에 그렇죠. 더 됩니까? 예. 근데 최소한도 145명은 넘겨야 과반이 되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이상민 의원께서는 안 하시겠지만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하고 종씨나 뭐 이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뭐 저희 당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전승을 사실은 한다고 해도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한다고 해도 기껏 130석 뭐 내외이거든요. 정계 개편을 동반해서 과반을 만들 수도 그거는 있다라고 뭐 얘기하시네요. 그거는 저렇게 지금 얘기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가능성도 크지 않다. 예. 그래서 어쨌든 130석이면 여전히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예. 지금 우리 홍문정 위원장께서 그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좀 호소하고 동동하게 저 의석을 확보토록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네. 정말 생각만 해도 겁나는 일이죠.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이 발목 잡기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나 좀 심할 정도로 네. 해서 사실은 취약한 구조인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변변한 법률 하나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야당과의 협업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네.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정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를 뒷받침해 주시기 위한 그런 믿음을 보내주실 거다 기대합니다. 뭐 이렇게 약간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선거가 겹쳐 있습니다. 물론 지방선거하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겹쳐 있는데 그럼에도 선거의 구호는 되게 하나로 좀 모아서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면은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 이것 말고 다른 선거 프레임 구호 같은 거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국정은 문재인,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 자치는 뭐 아무개 후보 뭐 이렇게 이런 구호로 나가고 있듯이 예. 지금은 이제 나머지 어려운 구호는 그러면은 지역마다 지금 달리 있고 큰 틀은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국정을 성공리에 잘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 로켓을 쐈고 다시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 2단 로켓을 쏴서 더 높이 추동력을 갖고 날아가기 위해서는 예. 절대적인 국민들이 지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 이번에 하여튼 지방선거에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홍문정 의원께서 뭐 아까 현재도 말씀하셨고 뭐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래도 뭔가 호소하면서 설득력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지해달라고 해야지 그냥 견제를 위해서 지지달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나라가 한쪽 날개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하고요. 사실은 생각보다는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당에서 전반적으로 그 쟁점을 잘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 문제를 저희가 이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죄송한 말인데 우리 당에서 그런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 지방에 가서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 이 내 얘기를 좀 듣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얘기를 듣고 우리 한국당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죠. 사실 대표도 그런 일을 하기가 참 어려워서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경제 문제를 왜 호소를 못하죠? 아니 제가 경제 문제를 호소하는데 예. 그 문제를 중앙당에서 예. 옛날 같으면 중앙당에 워낙 인맥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저 홍문정이를 보고 여러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예. 제주도가 됐건 어디가 됐건 이렇게 우리 얘기를 하고 다녔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우리 야당의 대표가 밖에 나가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단 홍문정이 말이죠.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당 지도부에 별로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 우리가 자초하는 일일 수도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다 저쪽이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저희가 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 예, 제가 정보를 지금 매체의 경우에 양쪽에 두 분 다 얘기하시니까 뭐 기회가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저 국회 방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중앙당에서 워낙 이제 갈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 연예인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어서 네. 지방에서 와달라 그럴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까지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인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슈를 전달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제주도도 가보고 뭐 다 가봤는데요. 아니 가보면 구의원 후보나 시의원 후보나 도의원 후보나 군의원 후보나 전부 문재인 대통령하고 딱 옆에 서서 사진 찍었어요. 네. 아니 물론 대통령하고 중요하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가 되는 누구 뭐 이걸 선거 캐치프레이즈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 선거가 얼마나 중앙의 지금 분위기에 예속돼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 야당이 효과적으로 이거는 중앙선거가 아니고 이건 지방 분권에 관한 선거다. 이렇게 분리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예, 말씀을 예. 솔직히 토로 안 할 수 없습니다. 뭐 두 가지를 이슈화시키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하나는 민생경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의 쟁점이 중앙정치의 쟁점이 아니라 지방선거의 쟁점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둘 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야당이 공세의 무기로 삼고 있기는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지표상으로 뭐 좋은 징조도 있고 예. 또 어떤 건 좋은 징조는 여전히 어떤 거죠? 대통령도 뭐 예컨대 뭐 소득의 일정 부분 근로소득자들의 그런 지표는 상승된 부분은 있는데 그건 상당히 지금 논쟁을 낳고 예,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다만 확정적으로 그러나 말하기 예,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뭐 자영업자라든가 또는 직업을 갖지 못하는 실직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여전히 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매우 아픈 부분이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경제 부분은 단시간 내에 무슨 뭐 마술사의 해법처럼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왜냐하면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부분이 있고 누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또는 공정경제 또는 혁신성장을 성과를 내는 데는 이제 불과 뭐 1년 가지고 그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또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희들로서는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그 기조는 뚜렷하게 가되
일정 부분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보완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다만 이 자유한국당에서 민생경제나 또는 지역의 여러 가지 등등 정책들이 부각이 못 되고 있는 거는 네. 자유한국당의 자초한 측면도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의 지금 화해나 평화 이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고 전 세계가 이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있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이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쇼다 또는 술책이다. 분명히 북한의 속임수에 효과도 없는 거 가지고 헛발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역주행을 하니까 오히려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데는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잇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회의를 갖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경제 부분이라든가 지역적 정책 차이라든가 또는 정책에 부각시켜서 이런 정책의 논쟁이 후보들끼리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네. 책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남북 정상회담 전 예. 한반도 평화 분위기. 부정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 사실 그동안 그 북미 회담이 진행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한번 안 하겠다고도 얘기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서 김정은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설명도 하고 뭐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건 굉장히 긴 게임이다. 예. 또 비핵화라는 것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지 여당이 이게 바로 내일 이루어지는 것처럼 6월 10일 날 뭘 하면 바로 통일이 오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회담하는 거 좋고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공존하는 거 좋고 또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에 대해서 폄하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일자리를 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25조를 불어넣었어요. 25조를 돈을 투입했거든요. 근데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최악이에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청년 일자리 정책 같은 거 얘기했는데 청년 47%가 이게 구직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청년을 해서 그동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냐 이 말이죠.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10.7%인데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23.4%다. 이런 게 사실은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어요.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어요. 대통령께서 90%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우리 568만 명 소상공인 빼놓고 지금 좋아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소상공인들이 저희 그런 데 가면 정말 이거 조금 있으면 촛불 집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목소리가 정말 목소리가 높고 아주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문종 위원장께서는 좀 대통령의 그 발언의 내용을 좀 곡해하시는데 대통령이 말씀 건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만 국한시켜서 말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고 다만 저희 그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런 소득의 격차가 더 좀 심화됐다라는 부분은 대통령도 아픈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속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왜냐하면 구조적이고 총체적이고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있고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기조가 뿌리내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성과 낼 것이다 확신합니다. 다만 아까 이제 남북 문제라든가 이 문제에 있어서 홍문종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정도까지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홍준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나 대체로 자유한국당 분들이 말씀한 걸 보면 남북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발 망치길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주 표정 관리도 못하고 적나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남북 대화는 제발 제대로 하지 못해라. 트럼프와 김정은 북미 회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마라. 말하자면 그를 깬 트럼프의 행동은 잘했다. 이런 어쩌면 말리는 신의처럼 보이는 그런 아주 얄미운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뭐 저희 당에서 한두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당대표가 하신 말씀인데. 지나치게 그 곡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잘 되기를 다 바라죠. 그리고 굉장히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북미 회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구렁텅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며칠 안 남았는데 6월 네. 12일 지금 북미 정상회담 네. 내용이라든가 진행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슈가 좀 가차워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거를 이 사람들이 긴 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 다 하고 그만둘 때까지 비핵화를 뭐 10년, 20년 질질 끌 것처럼 보이는 물론 거기다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게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회담의 성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합의를 봤을 것인데 이번에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가시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저는 북한과 그 미국 측이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당초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말할 때는 완전한 비핵화를 단번에 해결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빅뱅처럼 예. 한순간에 해결을 하라. 그래야 북한에 대한 제재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체제 보장을 이뤄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최근에 발언한 거에 따르면 말하자면 과정이다. 시작이다. 말하자면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도 말하자면 한 과정이고 시작일 뿐이다. 예. 저는 현실적인 인식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빅뱅처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비핵화의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고 상호 간의 불신이고 그동안에 북한 측이 보였던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나 거짓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구축하려면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방법에 보다 철두철미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그 6월 12일 날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다고 해서 모든 해법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바로 해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고 시작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저는 양측이 원하는 또 국제사가 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든가 또는 북한 측의 일정 부분 체제 보증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이 될 것이다. 저는 매우 기대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의 진행 과정이 불확실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다만 중간에 확실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도로 보충하시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6월 12일 날 만나면 바로 통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 12일 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아니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아니십니까? 비즈니스맨이니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비핵화의 문제는 굉장히 요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원하다. 예, 이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나는 거에 의미를 두자 뭐 이런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 뭐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금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는 지금 그 과정 자체는 사실 우리 북한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정권을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국민들을 기아로부터 해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 지금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미국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시는 조금 있으면 갈 거고 4년인지 8년인지 모르고 갈 거고 중국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스테디한 입장에서 중국과의 연관 관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북한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말하자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고요. 이 회담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종전선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주한미군 철수
이 사람들이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하자 그러면 저기 저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군도 남한에서 물러나야 이게 비핵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등장할 거다라고 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주한미군 철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자기들도 비핵화 문제를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있는 한 어떻게 남한이 비핵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지금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국방장관도 그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북한 측으로부터도 그런 의제에 대해서 요구받은 적도 없다라고 했고,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문제가 아니라 한미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신다. 말하자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것이고,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 또는 한반도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국민들이 원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정략적, 당위당략적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예. 주한미군 문제는 지금 미국 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했고, 우리 정부 측도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다. 거론할 때도 아니다. 라는 건 분명히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꼭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외교 서클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회담 의제 올라왔느냐 안 올라왔느냐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회담 의제 저 밑에는 항상 중요한 메인 이슈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상민 의원님도 아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토론이 안 된다 그래도 자, 아니 제가 북한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우리가 비핵화를 나중에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주한미군 보내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비핵화를 우리가 체제가 안정되고 우리가 살지. 아니 이쪽에 핵 들고 있고 우리는 핵 없고 우리 보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 지금 당연히 북한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가정의 가정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면 그 아니, 논쟁의 본질을 아니 중국의 중국이나 논쟁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미국이나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 좀만 할게요. 예. 뭐냐면 지금 분명히 미국 대통령이나 미 국방장관도 전혀 그런 건 의제도 삼지 않고 더구나 주한미군의 문제는 전혀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거론되지도 않는다는 문제를 지금 끄집어내서 그럴 것이다라고 추론을 거듭해서 하면 지금 그럼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게 안 되길 바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 되길 바라죠.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달라고 말씀드리는 염두에 거죠. 두죠. 그러나 그 염두에 둔다는 거는 없는 걸 어떻게 염두에 둡니까? 있으니까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러나 거죠. 지금 논의의 순서가 있고 본질적인 게 있는데 지금 저 편들이 있고 거론도 안 되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지금 본질적인 문제와 같이 이걸 섞어버리면 알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두 분의 시각은 분명히 전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해서 수렴을 할 겁니다. 원래는 뭐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 주제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 분위기 속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나눈 건데요. 그래도 이건 좀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그동안에 국회 여야 논의 과정 속에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뭐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공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를 본 이후에 하는 게 맞지 않냐 되게 수렴했던 것 같아요.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뭐 성공의 정도는 평가의 기준이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은 크게 무리가 없이 결론이 났을 경우에 어떻습니까? 국회 비준 절차에 대해서는. 그 국회 비준 절차에 관해서는 초반에는 상당히 비관적이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미 회담할 때 우리 야당 대표 하나 데리고 가지도 않았잖아요. 브리핑을 했습니까? 데리가려 했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얘기를 했습니까? 이게 정말 야당에 대한 대접입니까? 저는 그거는 뭐 우리 홍준표 대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도대체 두 분이서 속삭일 때 뭘 얘기를 했는지 가르쳐주기 싫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 얘기는 그래도 해줘야 뭘 이렇게 해서 야당이 충분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네. 알아야지. 초대도 안 하고 당신들끼리 모여서 기쁘다고 밥 먹고 밥값이 얼마나 어쨌든 한다고. 그건 이제 지나간 얘기고요. 네. 국회 비준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미 정상회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여당이 얼마나 야당에 대해서 그 의견을 진짜 구하는 건지 예. 자식들아 들어라.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하지 뭘 말이 많냐 이러는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야당이 말이에요. 지금 야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야당이 잘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여당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하는 거 반밖에 안 하는 거야. 옛날에 했던 거 반밖에 안 하는 거야. 예, 뭐 비준동이 당연히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은 생각한다. 다만 여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가는 주목해 보겠다. 예, 비준동의를 하고자 하는 건 영속성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판문점의 선언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기조를 갖고 가게끔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보시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네. 다 그건 자유한국당이 집권해도 마땅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판문점 회담이 있을 때 뭐 그때 식사할 때 홍준표 대표를 한 부분 초대 안 한 부분 이 부분에 매우 유감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홍준표 대표가 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아주 예민하고 어쩌면 살얼음판을 걷듯한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께서 또 말을 또 이렇게 막 쉽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마디씀 하셔가지고 그 판을 깨버리면 그런 노파심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안 하셨군요. 일부러 안 하려고 일부러 안 하셨더니 드러났는데. 그건 제가 뭐 말씀드릴 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상민 의원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시는 거죠. 예. 뭐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니겠고요. 원래 우리가 지금 아까 특히 그 북미 정상회담 등을 다뤘던 것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뤘던 것인데요. 이제 6일 남은 이 시점부터 나머지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 공식 공표가 안 되는 조사가 안 되고 거기에 따른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인데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 중요한 새로운 흔들림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인데 중요한 변수 남은 6일 동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6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선거 판세가요.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중간에 한번 움직이고 끝에 선거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유세를 해도 그 많은 분들이 열심히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유세가 종반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그래도 뭐라고 떠드나 좀 들어보자. 이제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소상공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의정부만 해도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실제로 지금 청년 실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거는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돈은 막 갖다 퍼놓고 결국은 무슨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느냐. 돈 갖다 퍼놓고 정치하던 아르헨티나는 그때 망가져서 아직도 망가져가지고 지금 도대체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소득을 분배에 중점을 두고 돈 막 나눠주다가 망한 나라가 어디 한두 나라냐.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많은 분들이 그 이슈 때문에 한국당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정치가 아니고 그 카터 대통령이 맨날 클린턴이 얘기한 것처럼 바보야. 이번 선거는 경제야, 경제. 먹고 사는 문제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사항까지 포함한 변수로 이제 말씀을 인생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하셨네요. 나머지 6일 동안의 중요한 변수 뭘로 보시는지. 글쎄 저희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떤 최대한 겸손을 하고 다음에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의 뿌리를 확실하게 받고 자치분권을 이뤄내겠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함께 중앙정치를 맡고 있는 문재인 정부 또한 함께 연동해서 국정을 성공리에 운행하도록 뒷받침하고 서로 또 협업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을 유권자들한테 확실하게 믿음을 주는 그런 운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나머지 일정 기간에 며칠 아까 안 남았던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바로 다음 날
우리 지방선거 지금 오늘 논의 주제로 삼았던 지방선거가 있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정치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 지방선거 관련해서 미처 하지 못했던 말씀, 또 뭔가 여야 중진 정치인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듣고자 합니다. 먼저 홍문정 의원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한 독재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 이번 선거는 제가 아까도 좀 과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히틀러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전국이 다 민주당해서 국회의원도 싹소리, 지방선거도 싹소리,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고 활발하게 토론이 되고 또 그 이론을 바탕으로 좀 더 좋은 답안들을 찾아나가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업이 높아서 청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일할 곳이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파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이야말로 우리 잘못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나라의 한 기둥을 담당했고 또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한국당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국민이 바라는 그 제대로 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또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정부도 제대로 잘 구성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정부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쌓여있던 많은 적폐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제대로 된 지방정부가 구성되고 운영토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충분히 갖췄습니다. 그 후보들을 내세워서 많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이뤄내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저희들을 밀어주시고요. 이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2단계 로켓을 쏠 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국민적 절대적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 동안 내가 사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꼼꼼히 가려서 선택해야겠죠. 정치권도 흑색선전이 아닌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 대결을 펼쳐주길 바라면서 토론당당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